안녕하세요. 친구를 잘못 만난 덕분에 인생이 망가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5년 전에 남편과 헤어지고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40세 여성입니다. 고등학교 때 알고 지냈던 친구가 저를 깔보고 함부로 대해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다시는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번엔 저를 무시하고 제 가정까지 파탄내는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서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쫄딱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적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저희 집은 알거지가 되어서 가진 재산과 집을 전부 날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빚을 갚느라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어버리니까 악몽이라도 꾸는 것 같더군요. 저희 가족은 인복이라는 게 없나 봅니다.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의 절친이었던 분이 전망이 좋은 사업이 있다면서 투자를 하라고 권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친구만 믿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친구분께서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된 아버지는 실패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날마다 술만 마시게 되셨습니다. 몇 달 만에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게 되셨고 생계는 전업주부였던 엄마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간식을 같이 먹자고 할 때도 빈약한 주머니 사정 때문에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비참해질 때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을 때였는데요. 엄마 혼자 동분서주하면서 일을 해도 매달 생활비를 맞추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저는 차마 고지서를 엄마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숨겼습니다. 그러니 저는 급식비나 학급비 등을 반에서 가장 늦게 내는 염치 없는 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2학년이 된 뒤에 수학여행 경비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엄마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그 대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핑계를 댔죠.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말해봐. 수학여행 안 가려고요. 아니 왜?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곁에서 간호를 해야 돼요. 엄마가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구나. 일단 알았어. 수업 들으러 들어가 봐. 저는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캐묻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종례를 마친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더라고요. 선생님은 저를 상담실에 앉혀놓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수경아, 솔직하게 말해. 집이 어려워서 그러니? 네? 갑자기요? 네가 저번에 수학여행 안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묻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보렴. 선생님의 눈을 보니 어느 정도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얼굴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렸죠. 네 사정을 알아야 내가 도와줄 거 아니야. 전부 말해봐. 저는 망설이다가 선생님에게 전 재산을 모두 날리고 단칸방에서 엄마가 벌어오는 쥐꼬리 같은 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수학여행 경비는 내가 내줄 거니까 같이 가자. 돈 때문에 학창시절의 마지막 추억까지 포기해야 되겠니? 선생님, 감사해요. 그래,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숨기지 말고 선생님한테 말해야 한다?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와 자상한 미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저의 등을 다독이면서 격려해 주어서 그동안 참아온 눈물을 다 흘려버릴 수 있었죠. 겨우 눈물을 닦아내고 상담실에서 나오는데 밖에는 세희가 서 있었어요. 세희는 시치미를 떼고 가버렸지만 밖에서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세희가 애들한테 말할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막상 집에 들어가 엄마가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군요. 들고 있는 종이를 살펴보니 제가 꽁꽁 숨겨두었던 수학여행비 고지서였습니다. 너 이거 왜 숨겼어? 엄마가 이 정도 돈도 없을 것 같아? 이젠 딸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니? 난 엄마가 걱정할 것 같아서 말 안 했던 거야. 제가 억울한 마음에 말대꾸를 하니까 엄마는 제 등짝을 마구잡이로 내리치셨습니다.
이거사, 누가 너한테 돈 걱정하라고 했어?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 내가 어린애야? 나도 다 알아. 엄마는 매일 가계부 들여다보면서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잖아. 어떻게 걱정이 안 돼? 저는 엄마를 걱정해서 안 가려고 마음먹은 수학여행인데 엄마는 오히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삶에 찌든 주름진 얼굴과 퀭한 눈빛, 다크서클이 턱끝까지 내려온 어두운 낯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리려고 했죠. 엄마, 울지 마. 수학여행비는 선생님이 내주시기로 했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하라니까. 나는 엄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데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제가 울먹거리면서 소리치니까 어머니께서도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돈 걱정 없이 남부럽지 않게 살던 예전이 너무 그립고 지금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서글퍼져서 또 눈물이 나오는 건데 엄마도 그랬나 봅니다. 그날 밤에 엄마와 저는 서로 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렇게 돈 때문에 끙끙 앓았던 수학여행 일이 잘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재미난 추억을 만들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학여행을 갈 수 있다는 기쁨도 아주 잠시였죠. 상담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엿듣던 세이가 반 친구들에게 제가 거지라는 소문을 냈습니다. 세이는 제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과 한 상담을 듣고 이때다 싶어서 뒷담을 했나 봅니다. 몇 달 전에 일어난 환경미화 사건이 문제였죠. 제가 그때 아무 말 없이 세이 말을 들어줬어야 했나 봅니다. 그날은 학교 주위에 쓰레기들을 주워서 검사를 받고 집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세이가 다가와서 저에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수경아, 네가 주운 쓰레기 좀 빌려줘. 쓰레기를 빌려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는 여름이었고 엄청 더운 날이었어요. 다른 애들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미화활동을 하는 동안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카페에 죽치고 앉아서 농땡이를 치다가 제게 쓰레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딱 잘라서 거절을 했죠. 실컷 놀다가 와서 선생님을 속일 생각이야? 지금이라도 청소를 하든지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든지 네가 알아서 해. 야, 쓰레기 좀 줄 수 있지. 그게 그렇게 어렵니? 쓰레기를 줍는 게 쉬운 일 같아? 그럼 좀 줍지 그랬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제가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애들이 비웃더군요. 세이는 평소에 이런 얌체 같은 짓을 많이 해서 아이들의 미움을 받곤 했습니다. 애들이 저보고 잘했다고 귓속말을 하니까 세이가 성질을 내면서 자기랑 친한 애들을 데려왔습니다. 유치하게 제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전부터 말하는 게 재수없는 게 얼굴도 짜증나게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유치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에게 가서 세이가 미화활동을 안 했다고 말했죠. 당연히 선생님께서 화를 내면서 세이를 찾아갔고 세이는 혼자 쓰레기를 줍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게 앙심을 품은 것 같았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그거 말고는 세이와 부딪힌 일이 없었거든요. 상처받으라고 던진 말인데 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니까 복수심이 불타올랐나 봅니다. 세이가 퍼뜨린 소문 덕분에 제 별명은 땅거지가 되어버렸죠. 거지라는 수치스러운 꼬리표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세이가 너무 괘씸했지만 저는 참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냈던 애들한테 너도 거지라서 수경이랑 같이 다니는 거냐고 놀리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잠깐 말이라도 붙이려고 하면 야야, 쟤 거지랑 이야기한다. 곧 거지 냄새 나겠네. 이런 식으로 애들을 굴림하고 다녔습니다. 세이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세이 집안 덕분이었죠. 아버지가 큰 기업의 부사장이었고 엄마도 온라인 쇼핑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세이 아버지가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과 동문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세이에게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따랐고 여왕처럼 구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반 애들이 세이 친구들을 시녀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괜히 세이와 맞섰다가는
왕따가 되어서 집단 괴롭힘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할 때까지 세이의 괴롭힘을 견디고 있어야 했죠. 고등학교 졸업 후엔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엄마는 등록금 같은 건 걱정하지 말고 대학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또래 아이들과 지내기 싫어졌습니다. 끼리끼리 놀며 무리를 짓다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내쳐지는 경험을 또 겪을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가난이란 굴레에 발목이 잡혀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회로 뛰어들어 얼마간이라도 생활비를 벌기로 작정했던 거죠. 두어 달 동안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다가 겨우겨우 한 물류회사의 격리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격리를 해본 경험은 없죠? 네,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제 말에 면접을 보던 담당자가 피식 비웃더라고요. 여긴 회사지 학교가 아니에요. 가르쳐가면서 일을 시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순간 저는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고 이번에도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좋아요. 창고 관리하는 일이라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급여가 좀 약한데 괜찮아요? 네? 네, 기회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는데 면접을 받던 담당자가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일찍 출근했네요?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죠? 하는 일은 간단해요. 창고에 들어오고 나가는 현황을 파악하고 전표 처리하는 업무예요. 제 면접을 봐줬던 담당자분께서 자신을 소장이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셨죠. 그날부터 소장님께 업무에 대해서 배웠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단순 업무였습니다. 몇 가지 신경 써야 하는 게 있었지만 금방 적응했죠. 제가 우려했던 인간관계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사무실에는 소장님과 저, 그리고 창고 관리를 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직원이 전부였거든요. 어느 하나 저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소장님도 굉장히 좋은 분이셨습니다. 소장님과 하루 종일 붙어 앉아서 일을 해보니까 일할 때에는 똑부러지게 하시고 농담이랑 사적인 이야기도 하셔서 금방 경계심이 풀어졌죠. 몇 달이 지나자 소장님도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셨는지 사무실 일은 저한테 맡기고 다른 물류창고로 현장 점검을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외근을 간다고 하실 때마다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시겠구나 싶었죠. 소장님이 관리하는 창고가 경기도에도 여러 군데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지게차 기사님을 통해 소장님이 32살의 미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님의 나이는 50살에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물론 기사님도 제가 몇 살이고 결혼은 했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이것저것 캐묻더군요. 남자친구가 없다니까 물어볼게. 우리 소장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다니 뭘요? 남자로서 어떠냔 말이야. 뭐 저한테는 그냥 사장님이죠. 역시 모르고 있었네. 소장 말이야, 겉보기하고는 다른 대단한 사람이야.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기사님이 아주 놀라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소장이 제가 일하고 있는 창고를 소유한 땡땡 유통의 회장 아들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물론 제가 믿지 못하고 어디서 들은 소문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맞다고 호언장담하더라고요. 에이, 내가 소장이랑 몇 년을 일했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아, 네. 근데 그건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장이 수경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여자를 보는 남자 눈빛만 보면 느낌이 와. 소장이 수경이 너를 좋아하고 있어. 분명해. 설마 그럴 리가요. 소장님이 왜 저 같은 여자를 마음에 두겠어요. 틀림없다니까. 너를 보는 눈빛에서 애정이 줄줄 넘쳐 흘러. 내 말을 믿고 잘해봐. 갑부진 며느리가 될 절호의 찬스야. 저는 기사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물론 소장이 제게 잘 대해주는 건 사실이었지만 어디까지나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소장이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주말에 뭐해? 만나서 밥 한 끼 할까 하는데. 주말에요? 그냥 뭐 밥만 먹을 건 아니고 네가 가고 싶은데 가도 좋고. 소장님, 혹시 저한테 사적인 감정 있으신가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기사님한테 들은 말도 있고 그동안 소장님을 너무 의식한 게 문제였어요. 제가 말해놓고 얼굴이 새빨개지니까 소장님이 진지하게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수경아, 갑자기 이런 말에서 놀랐을 텐데 그동안 너를 옆에 두고 지켜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렸어. 네가 부담스럽다면 몇 번 만나서 밥 먹고 차만 마셔보자. 그 뒤에 날 만날지 말지 생각해보면 되잖아. 믿어지지 않는 말이었어요. 기사님이 했던 말처럼 소장님은 면접을 볼 때부터 제게 마음이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력도 없는 초짜인 저를 채용했던 거죠. 소장님, 이런 건 너무 갑작스럽고 저희는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조건 자체가 다른데. 조건 같은 게 무슨 상관이야. 설마 날 거절하면 잘릴 것 같아서 이러는 거야? 나 그런 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만나보고 아니면 소장과 사원 사이로 돌아가자.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 저는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하고 일단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 뒤로 소장이 절 볼 때마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주말에 한 번만 보자,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했는데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한 거죠. 소장님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버려질 걸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지금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곧 콩깍지가 떨어지면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소장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어요. 지금까지 조건이 좋은 집안의 여성들을 여럿 만나봤어. 그런데 내가 원했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어. 모두 돈만 밝히는 속물들이었다고. 소장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평생을 함께하면서 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여자가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했죠. 저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알게 되자 마음이 흔들려 결국 소장님을 진지하게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소장님이 아닌 준철 씨라고 부르게 된 것 같네요. 일할 때에는 소장님, 데이트할 때에는 준철 씨라고 부른 지 6개월 정도가 흘렀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준철 씨의 모습에 저도 점점 결혼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경기도 외곽을 드라이브하며 그가 하는 농담을 듣고 있는데 준철 씨랑 결혼하면 어떨까,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상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철 씨가 조용해지더니 제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니가 당신 어떤 사람인지 보자는데 한 번만 보러 가면 안 될까? 이렇게 갑자기요? 당신이 싫다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자꾸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런 것 같아. 지금 당장 준철 씨 어머니를 뵐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철 씨가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랑하느라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상견례도 아니고 그냥 식사만 하자고 설득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시어머니와의 약속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후회했습니다. 그냥 예쁘게 연애만 할 것이지 무슨 결혼을 꿈꿨는지. 시어머니를 보니 결혼 생각이 쏙 들어가더군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런 거지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돌아앉아서 얼굴도 보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마음이 상한 게 눈에 보였는지 준철 씨도 지지 않고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결혼은 내가 하는 거야.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난 수경이 만날 테니까 허락해줘. 시어머니가 저를 앞에 두고 막무가내로 나오니 준철 씨도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준철 씨를 보고 헛웃음을 짓더군요. 준철이 네가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동안 내로라 하는 집안의 여자들을 전부 차버리더니 고작 데리고 온 게 고졸에 돈도 없는 애냐? 당장 그만둬라. 시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져도 교제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자 준철 씨가 그날부터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허락을 못 받으면 굶어 죽을 거야. 저는 하지 말라고 말렸죠.
당신이 드라마 주인공도 아니고 어머니가 말렸으니 몰래 만나자. 그럼 된 거 아니냐. 설득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준철 씨에게 그런 면이 있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고집이 센 어머니를 꺾기 위해서는 연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있죠? 진짜로 안 먹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야. 단식 투쟁한다고 하면 외국에 있는 땅이라도 사줄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우리 엄마 눈치 안 보게 해줄게. 안 먹는 척 연기를 하며 어머니의 허락을 얻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댁살을 시키면 이렇게 단식 투쟁하며 끊어내겠다는데 이게 과연 먹힐까 싶더군요. 그런데 진짜로 먹혔습니다. 처음에는 준철 씨의 단식 투쟁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지만 일주일을 넘기자 불안해졌는지 두 손 두 발을 다 들더군요. 그래, 내가 졌다. 결혼을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나는 저 애를 절대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결혼은 허락했지만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는 않겠다고 하셨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였어요. 7, 8개월이 지날 동안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2년 후에 제가 애를 가지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몸은 괜찮은 거니? 홀몸도 아닌데 매사에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거라. 네,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거 최상급 한우라고 하더라. 뭐니 해도 잘 먹는 게 최고야. 진짜로 감사해요. 어머니한테 이 귀한 걸 받을 줄 몰랐어요. 너한테 주는 거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애한테 준 거다. 우리 준철이 애니까. 시어머니는 냉랭한 표정으로 한우 세트를 주고 가셨어요. 애는 괜찮냐 연락을 주시거나 음식을 가져다 주실 때마다 제가 온 정성을 다해 감사의 표현을 했죠.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늘 웃으면서 사근사근 대해서 그럴까요? 그때부터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아들을 낳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활짝 웃으며 좋아하셨어요. 그 뒤로 내심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냉대에서 벗어나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보니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결혼 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5년 후에 남편에게서 이상한 조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제가 퇴직을 하게 되면서 육아에만 전념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 관리는 계속하면서 용돈을 올려주지 않으니까 불만이 쌓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퇴근을 하더니 저한테 용돈을 올려달라고 떼를 썼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잘하고 성질을 내니까 남편도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용돈 부족하다니까 왜 무시해? 내가 언제 무시했어? 한 달에 5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술 먹으러 갈 때마다 돈 더 타가면서 왜 그래? 내가 벌어오는 돈이 얼만데 50만 원만 주냐고. 저번에 주식한다고 날려먹고 새로운 사업한다고 날려먹으니까 내가 관리하는 거 아니야. 자리 잡으면 준다니까? 당신 지금 아버님 밑에서 배우고 있다며. 일 벌리지 말고 성실하게 가르쳐주는 거 배워. 뭐? 배우라고? 네가 뭘 한다고 이래? 돈 관리한다고 나설 때부터 알아봤어. 처가 때문에 그렇지? 뭐? 내 친구놈들은 처가에서 외제차를 받았다느니 사업 자금을 몇 억씩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처가 덕을 보기는커녕 가진 거라고는 쥐뿔도 없으니 매번 돈만 들어가고 있으니까 미치겠네.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친정에 돈을 퍼주기라도 한다는 말이야? 뭐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친정 사정이 어려운데 가만히 있을 딸이 어딨어. 말 함부로 하지 마. 난 지금까지 친정에 당신 몰래 10원 한 장 준 적 없어. 남편은 자기 돈이 제 친정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의심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도 자존심이 강한 여성이라 아무리 어려워도 저한테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돈 문제로 제 감정을 자극했고 술에 취하지 않은 맨정신에도 저런 말을 자주 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자고 해서 친정에 갔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내셨어요. 이런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워낙 급해서 도움을 청할 때가 너밖에 없구나. 무슨 일인데 그래? 정서방한테 말해서
3억만 빌릴 수 있겠니? 뭐? 3억이나?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지 물었어요. 네 외삼촌이 사고를 크게 쳤구나. 긴 한숨을 쉰 엄마는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어요. 제 외삼촌은 발명가를 자처하면서 새로운 기계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발하는 것마다 신통치 않아서 나날이 빚만 늘어갔고 의기투합해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지쳐서 하나씩 떠나버렸대요. 그렇지만 외삼촌은 이왕 시작한 일이니 끝장을 보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발명에 매달리고 있어서 문제라고 하더군요. 이제 그만 좀 해요. 당신 때문에 집안 살림이 전부 거덜나는 게 안 보여요? 나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처음에는 누구보다 강력한 후원자였던 외숙모도 5년이 넘게 수입이라고는 10원도 없이 집에서 자금을 가져가니 돈에 쪼들리는 생활을 견뎌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새롭고 획기적인 자동 모터를 만들기만 하면 우린 돈방석에 앉게 되는 거야. 거의 다 됐어. 이제 그만하라는 외숙모의 애원에도 외삼촌은 발명에 열중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만 외삼촌이 공장으로 쓰던 가건물에 불이 나서 장비들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는 겁니다. 화재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서 막대한 피해를 복구하려면 최소한 3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외숙모도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해요. 수경아, 정말 염치 없지만 사람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도와다오. 엄마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사정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의외로 3억을 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친정 식구들이 살게 됐어. 남편이 준 돈 덕분에 외삼촌은 건물을 수리하고 새로 장비를 들여와서 계속 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남편과 저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되었죠. 참, 거지 같은 집안하고 인연을 맺으니 이렇게 피곤하고 힘드네. 정말 후회된다. 남편은 수시로 저와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말을 대놓고 했어요. 처음에는 참았는데 거듭되자 저도 참지 못하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죠.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뭐 후회 안 하는 줄 알아?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놈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뭐? 결혼을 안 해? 내가 지금 해준 게 얼마인 줄은 알아?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란 격이네. 그렇게 후회되면 이혼하던가. 내가 겁낼 줄 알아? 당신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이제 지겨워. 저도 악에 받쳐서 이혼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엄마는 괜히 자기 때문에 제가 이혼이라도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친정에 찾아오기는커녕 전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집에 가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를 제게 내밀더군요.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린 이쯤에서 갈라서는 게 맞는 것 같아. 서로 너무 안 맞아. 뭐? 당신은 이혼이 그렇게 쉬워? 당신이랑은 쉬워. 당신 자식은? 이혼 가정으로 키울 건 아니잖아, 응? 지금 화가 많이 나서 이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제가 저 자세로 남편을 설득해봐도 똑같았어요. 저를 냉랭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연애 시절 다정하게 바라봐주던 그 준철 씨가 아니더군요. 게다가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그 3억 때문이었습니다. 3억 갚을 수 있어? 그럼 당신이랑 같이 살고 아님 이혼하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3억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나랑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야? 세상 물정 모르니 남편 지갑이나 붙들고 사는 거겠지. 내가 어쩌다 김치녀랑 결혼하게 됐을까. 그 뒤로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진 남편을 보니 얼른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은 제가 데리고 가고 양육비를 준다는 조건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에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술상을 여러 번 차려줘서 친해진 남편 친구가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끊길 때까지 차단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몇 분 후에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제가 여보세요 하자마자
남편 친구가 다급하게 소리를 치더군요. 재수씨, 준철이랑 이혼한 거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그 자식 인스타 가봐요. 그놈이 올려놓은 사진들 좀 보세요. 지훈씨, 혹시 술 취했어요? 지훈씨 발음도 세고 횡설수설하는 걸 보니 술에 잔뜩 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럭 화를 내고 말았어요. 제가 이혼한 사람 인스타를 뭐하러 들어가봐요. 이제 그 사람이랑 이혼했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바람 때문에 이혼당해봐서 알아요.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바람이요? 내가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그럴 줄 몰랐는데 내가 그런 꼴 당한 거 알면서도 어떻게 그러지?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친구가 불륜남 때문에 이혼당한 걸 알고 있으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서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남편 친구의 말에 인스타에 들어가 본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눈앞이 흐려지는 걸 느꼈어요. 인스타에는 남편이 어떤 여성과 다정한 포즈로 찍은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무리 봐도 학창시절 절 왕따시키던 세이였어요. 남편이 인스타에 쓴 글과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남편이 계획적으로 저와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의 치밀한 연기에 제가 감쪽같이 속았던 겁니다. 남편은 2년 전부터 세이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기업체 사장들 간의 친목 모임에서 만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넘게 불륜을 맺어오다가 세이와 재혼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돈 문제로 꼬투리를 잡고 늘어져서 저를 자극했고 외삼촌 문제가 터지자 그걸 빌미로 이혼을 요구했던 거죠. 두 년놈이 짜고 저를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였죠. 그래서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지훈 씨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아니에요. 아직 이혼 서류가 처리되지 않아서 남편과 상간녀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 거예요. 지훈 씨 말만 믿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날 수 있는 변호사는 다 만나봤어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맡겼어요. 그리고 세희를 만났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제게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세희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깔보고 있더군요. 만나기로 한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획 던져서 자리에 놓더니 건방지게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나를 왜 만나겠다고 한 거야? 예전부터 나한테 왜 그래? 일부러 이러는 거야? 예전부터? 아, 그때 일 아직도 기억해? 정말 별거 아닌 일이라는 듯 저를 비웃고 있더군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릴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세희가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협박이라도 하려고 나 부른 거야? 내가 뭐 예전에 왕따 시켰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네 남편 뺏었다고? 네가 나를 아주 만만하게 보는 모양인데 내 오빠가 유명 로펌의 수석 변호사야.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아주 잘근잘근 씹어먹어줄게. 거지 주제에 별말을 다 하네. 고작 그런 말 하려고 불렀어? 전혀 무섭지 않다는 표정으로 절 보더니 획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불꽃이 튀는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면서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끌었어요. 그래서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과 저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저의 패배였죠. 이혼하고 남남이 되었는데 전 남편이 뭘 했든 따질 권리가 저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전 남편에게 바보같이 속은 제가 어리석었던 겁니다. 그렇게 조용히 아들만 키우면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달래가고 있는데 다행히 외삼촌께서 하던 발명이 초대박을 쳤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이던 획기적인 전동모터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외삼촌은 특허를 신청했고 신제품 경진대회에 출품했는데 놀라운 성능의 대기업들이 서로 계약을 하겠다고 몰려든 거죠. 외삼촌은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기업과 생산 계약을 맺었고 엄청난 로열티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별 볼 일 없던 발명가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았고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서 하청기업을 운영하게 된 거죠. 외삼촌은 제게 카페를 하나 차려주셨어요. 외삼촌이 운영하는 기업은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더니 베트남과 동남아에 생산 공장을 만들 정도로 규모가 커졌거든요. 외삼촌 덕분에 저희 집안 형편도 나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3년 후에 외삼촌이 재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교양미 넘치는 여자야. 한 가지 흠이라면 나이가 좀 어리다는 거야. 수경이 너랑 동갑이거든. 그게 무슨 대수야.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에게 나이 같은 건 문제가 안 돼. 저는 외숙모가 될 여성이 저와 동갑이란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어요. 며칠 뒤 외삼촌의 여자친구를 소개받는 자리를 갔을 때에는 태연한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을 정도로 놀라고 말았거든요. 외숙모가 될 여성은 세희였습니다. 그런데 세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보면서 여유 있게 웃어보더군요. 수경아, 우리 또 만났네? 옛날 일은 모두 잊고 앞으로는 정말 잘 지내보자. 너무나 가증스럽고 뻔뻔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세희는 제 전남편과 1년 전에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돈 때문이었죠. 전남편의 과도하고 무리한 투자로 사업이 점점 기울어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둘의 사이는 벌어졌고 얼마 못 가서 파탄이 났다고 합니다. 전남편과 헤어진 뒤에 세희 집안의 사정도 이상하게 기울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때 외삼촌이 세희 아버지의 사업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살려놓았다고 해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외삼촌과 세희는 가까워졌고 돈이 많은 외삼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세희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재혼까지 하게 된 거라고 하네요. 저는 외삼촌에게 세희를 믿지 말라고 지금 당장 헤어져야 한다고 여러 번 경고했어요. 난 둘이 만나는 거 반대할 거야. 삼촌, 세희는 내가 더 잘한다고. 얘 완전 불려우 같은 기집애야.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수경아, 너희들 사이가 안 좋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이제는 네 친구가 아니고 외숙모야. 예의 바르게 대해. 제가 대놓고 세희 앞에서 과거의 한 짓을 퍼부었는데도 외삼촌은 세희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고 외삼촌은 어린 마음에 말다툼한 것을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냐고 소리까지 치고 있었죠. 외삼촌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두었는지 제 말은 하나도 믿지 않더군요. 그러다 세희가 전남편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사업 때문에 동남아로 출장을 자주 갔는데 삼촌이 집을 비우면 세희도 며칠씩 집을 비우곤 했어요. 친정 핑계를 댔는데 그게 거짓말이란 걸 알고 난 뒤에 비밀리에 세희가 뭘 하고 다니는지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전남편과 세희는 위장이혼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돈이 필요해서 외삼촌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물이 빠진 껌은 뱉어버리듯 외삼촌의 돈을 야금야금 빼돌린 다음에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외삼촌을 버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희는 친정의 사업을 도와줘야 한다고 외삼촌을 꼬드겨서 투자금을 받아낸 뒤에 그 돈을 친정아버지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챙기면서 외삼촌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죠. 저번에는 세희에게 보기 좋게 당했지만 이번에는 미꾸라지 같은 세희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곡차곡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몇 달 뒤에 모아둔 확실한 증거들을 동남아 출장에서 돌아온 외삼촌에게 줬습니다. 세희의 불륜을 알게 된 외삼촌이 처음에는 벙찐 표정을 짓더니 점점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당장 요절을 내버리겠어! 외삼촌은 바로 세희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난리를 치면서 대판 엎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세희가 친히 찾아와 알려주더군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제게 빌빌거리는 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수경아, 우리 친구잖아. 한 번만 살려줘. 이혼 소송 취하해달라고 잘 말해줘. 부탁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리는 세희를 보고 있으니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거지라고 무시하고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매달려? 전부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책임도 네가 져.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세희를 위해 외삼촌을 설득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질긴 악연에도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된 거죠. 외삼촌은 소송에서 이겼고 세희는 거의 전 재산을 위자료로 토해내야 했죠.
화가 난 세희 아버지는 그녀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면서 집에서 쫓아내버렸다고 하네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반드시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법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 중에서 하찮은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살아가는 주위의 이웃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깔보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